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연구보고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행사의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원장님 인사 말씀, 2021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상반기 연구보고, 연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상반기 연구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개발원 이미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싱그러운 봄의 생기가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계절에 상반기 연구보고회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이겨내 왔듯이 올해도 슬기롭게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상반기 연구보고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님,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님, 울산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올해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현재 가장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안들에 집중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코로나 이후 고용 문제 등 시일성 있는 사안들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에 애정어린 관심을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관계기관 및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상반기 연구보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 연구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완료된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많으신데요. 저희가 연구 관련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끝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기본 연구과제는요.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이윤정 부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윤정입니다. 울산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됨과 울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호체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4가지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헌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 연구와 관련 법률, 조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깃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전국과 울산 지역의 아동학대 발생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면접조사에서는 아동학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울산의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 문제점 및 개선점,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문헌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요약하면 부모 요인, 아동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울산시와 동구, 남구, 울주군 북구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황을 보시면 아동학대의 건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9년 기준으로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15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898건으로 총 913건입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2019년 총 신고 건수 986건 가운데 북구에서 246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그 다음으로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학대 인식과 요구조사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인식입니다. 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 기관과 신고 번호에 대한 인지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의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및 세미나 참여 경험은 3%인 것으로 드러나 아주 적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으나 94.2%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학대 아동 발견 방법, 신고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교육 욕구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성별 또는 학력, 거주 지역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고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서 성학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이 요구한 아동학대 관련 정책으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고 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 인식 및 요구조사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신고 의무자는 학대 아동 지원 기관과 신고 번호, 신고 의무제,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세미나의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유형별로 신고 의무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서 성별, 연령과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학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이 다수였으며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가 아동학대 관련 정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 권리에 대한 욕구의 표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노출로 시민의 민감도 향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와 원인의 차이가 있는 것은 구군별 가구 유형의 분포, 지역 간 사회적 자본과 양육 방식,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행위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갈등 등이 학대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은 ADHD나 문제행동, 비행행동 등의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보 방법은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신고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대 행위자들로부터 위협 또는 협박을 받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또한 조사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응체계별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복되는 조사에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의견과 사례관리 부분에서 강제 권한이 없으므로 학대 행위자의 비협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명확하지 않은 업무 분장과 책임이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또한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가정과 분리 후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양육시설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례수가 많고 사건의 특성 또한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개입을 위해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습니다. 구군별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절대적인 인력 부족, 당직과 출동으로 인한 일정치 못한 근무 패턴,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책임감, 부담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인력 확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범주에 따라 총 6가지의 정책 방향과 16개의 중점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아동 대상의 권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 홍보 방법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마케팅 방법을 활용한 예방 홍보를 통해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상대적 고위험 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울산시 아동학대의 80%는 부모에 의한 학대로 친부모 가정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이혼 유기 가정, 미혼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동거 가정 등의 특성을 가진 가정에서 학대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의 구조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 의무자의 직업별 맞춤식 교육과 신고 의무자의 익명 보장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방향은 대응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의 개선을 통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인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정보의 누락이나 불확실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향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연령별, 성별, 장애 유무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분화하여 증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구군별 거점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향은 사후관리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재편성되는 만큼 사례관리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와 책임성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관련 조례에서 아동학대 발생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원활하게 수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대응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정 부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호책의 필요에 근거를 해서요. 부모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보호책의 강화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는 울산시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500명, 또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의 실무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 아동학대 지원 기관과 또 신고 번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 예방과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김한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나 연구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딥페이커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울산 시민의 인식 수준과 피해 실태, 정책 수요도 등을 파악하고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문헌 연구를 통해 전국과 울산시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재개정 사항과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 피해 경험, 정책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기관,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교육청, 교수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문헌 연구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헌 연구 분석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최근에는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고 피해와 가해 구도가 일대 다수를 이루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 2010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 5.6%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강간 비중보다 높은 18.4%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울산의 경우 최근 6년 동안 강간이나 강제추행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강간은 지난 6년 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울산에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 예방에 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매체 이용 현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 경험, 방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체 이용 현황에서 울산 시민은 하루 평균 온라인 서비스를 주말에는 3.3시간, 평일에는 2.2시간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9.7%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부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성에 대해서는 평균 4.2점으로 대부분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게 1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 인지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단순 시청에 대한 인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의 단순 시청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울산 시민들은 불법 촬영 또는 유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중 화장실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처 방식 인지 여부는 보통 수준으로 특히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1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지 관련 정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 기관으로 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공공시설 불법 촬영 단속 강화 순으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입니다. 크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발생 원인, 특성, 피해자의 어려움, 피해 지원 및 예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피해 현황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청소년들이 디지털 매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남학생들의 피해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지 않아 통계상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 역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몸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놀이처럼 표현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디지털 매체의 익명성과 접근성 용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으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어 N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유포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게 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또한 주로 비대면으로 그리고 단독보다는 여러 범죄 유형이 같이 발생하고 한 명의 가해자로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발생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넓게는 해외까지도 강범위적으로 얽혀 있어 범죄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상물을 찍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고 이로 인해 초기 해결이 어렵고 범죄가 더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의견으로는 신속한 삭제 및 피해자 중심 지원 정책 마련, 부모 교육과 인식 개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및 물리적 환경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의견으로는 신속한 삭제 및 피해자 중심 지원 정책 마련, 부모 교육과 인식 개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및 물리적 환경 구축,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대응을 위한 조례 및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범죄 발생 차원과 환경 변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범죄 발생 차원으로 범죄 발생 전과 후로 구분됩니다. 발생 전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울산시 모든 시민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조례 제정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마련 등이 있습니다. 발생 후는 피해 지원에 관한 것으로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해결 중 가장 시급성을 요구합니다. 이에
신속한 삭제와 더불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피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차량물 삭제 전문 인력 양성, 울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성범죄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인력 갖축 및 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 차원으로 내적 환경 변화와 외적 환경 변화로 구분됩니다. 먼저 내적 변화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 과제에는 범시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과 아동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실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인력 양성 및 교육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 변화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차량 점검 내실화 및 추진 사업 홍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책임자 김한나 연구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를 접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과 또 디지털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59세 이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아니죠. 우리 김한나 연구원님께서 조사를 해보셨는데요.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디지털 성범죄가 18.4%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점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도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접근성이 더 용이해져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법 촬영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 협박으로 이어지는 몸캠 범죄, 그리고 요즘은 합성을 통한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런 범죄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안법으로는 신속한 삭제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또 성인지 감수성,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채팅창에 지원책과 대처법에 관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발표 이후에 질문들 종합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울산 지역 여성 고용 특성과 정책과제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박민정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 박민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도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19는 우리 삶과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우리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더욱더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지역에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 고용 특성과 이에 따른 정책 과제를 알아보고 정책적 재원과 정책 지원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실질과 임금 손실 등의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 지역의 여성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고용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울산 지역 여성 고용 특성과 정책 과제 제안을 위해서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 지역의 지역 고용 전문가 10분을 심층 면접하였고요. 울산 거주하고 계신 여성 근로자 코로나 확산 기간 중에 실직 퇴사하신 여성 시민을 조사하였고, 그리고 재직 중이신 위기감을 느끼신 근로자
29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별 결과를 살펴보면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맞벌이가 크게 감소하고 외벌이가 증가하며 남성 고용 중심의 고용 환경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이 감소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집중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취업 상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그리고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내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회사의 불안정성과 고용 불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고용 변동, 즉 그러니까 실직하셨거나 퇴사를 하신 여성분들은 현재 고용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데요. 응답하신 경우에는 생계 불안과 이직의 어려움을 호소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취업 지원은 모든 항목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나, 그중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좀 높게 나타난 것은 일자리 정보 접근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내 돌봄에 있어서는 주된 돌봄자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된 돌봄자의 경우가 본인이 되는 경우가 기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돌봄은 여성에게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성이 돌봄의 주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분담의 정도는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확산 이후에 증가하였다가 약 이 2배 가까운 수치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돌봄은 어려움의 돌봄 방법 및 교육 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개인 일상의 변화입니다. 지금 실직하셨거나 퇴직 위기를 느끼고 계신 여성 시민들은 고립감을 느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네 번째는 재난 상황 지원 정책 관련된 조사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울산 지역의 정책 인지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우리 시의 정책 지원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보편적인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임에 따라서 인지도와 이용 경험,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지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84.6%, 그리고 보육재난지원금이 43%의 인지도를 보였고요. 이용 경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89.7%, 그리고 보육재난지원금이 2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움의 정도도 긴급재난지원금이 89.6%, 보육재난지원금이 5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조밀한 구분이 나은 핀셋 정책이 아니라 보편 정책의 중요성이 확인되며, 특히 긴급 지원의 경우 정책이 넓고 두꺼운 기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화할 정책 지원은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복귀 지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 유지 지원이고, 세 번째는 돌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가지 구분으로 5가지 지원책입니다. 먼저 여성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 및 근로자 유지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은 울산 맞춤형 가족친화 인증 제도 도입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화입니다. 먼저 울산 맞춤형 가족친화 인증 제도입니다. 남성 위주의 고용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우리 시의 특징상 여성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과 적합한 직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은 직장 내 성평등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 등을 남성 사용률에서도 성평등성 기반을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친화 인증 시에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우리 시만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사업장을 위해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돌봄에 대해서 공적 돌봄 확대와 품질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돌봄 책임이 이제 개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돌봄의 제도권 흡수와 공공재정의 확실한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현실적인 증가가 필요하며, 이는 돌봄의 완전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돌봄의 안전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는 보호자 개별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직업은 경제활동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요구됩니다. 먼저 여성의 취창업 공간의 확장 및 청년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타 시도의 우수 사례로 여성을 위한 취창업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조성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대여하거나 자녀와 함께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제공하는 등 현재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도 벤치마킹하여 여성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필요로 합니다.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여성이며 또한 그 안에서 비정규직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을 안정화되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청년 여성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지원 정책의 성인적 보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단일 집단으로의 간주가 아니라 여성 고용과 특성 등에 반영된 맞춤형 지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지원, 고용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핀셋 지원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가 정책 인지도와 경험도 상당히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인 지원 정책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성 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중장년층, 청년층, 노인 등이 다양한 계층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의안이 조례화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전국 최저의 여성 경제 활동률 울산에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과 경력 중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울산의 청년 일자리 조례와 중장년 지원 조례 등의 경력 중단 여성 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 확대안에 고용 창출안이 포함되어 여성의 적합한 일자리, 수급 전망 등 성인적 관점에 따른 사항을 면밀히 포함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본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울산 지역 여성 고용 특성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연구했고 제언드립니다. 제언 실천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면밀한 조율과 실무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앞으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우리 시의 상황과 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발빠른 연구와 민첩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현재 취업률은 낮고 실업률은 가장 높은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성의 취업은 더욱더 힘든 일이겠죠. 박민정 우리 연구위원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고회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 현재 질문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취합이 되는 대로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가 됐나요? 네, 먼저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강점 그리고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먼저 강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저희 울산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에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어떤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신고율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발견율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약점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약점을 굳이 꼽자면 이제 피해를 당한 아동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저희 울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울산시에 있는 아동들의 인구 수를 고려했을 때도 조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기관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 울산시의 아동학대를 좀 더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약점을 알아야지 이걸 또 보강해서 더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기준은 뭔가요? 네,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법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또 정상적인 그런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이제 아동학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좀 네.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가혹행위가 조금 심한 정도가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 저런 정도가 되어야 아동학대인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훈육이나 아니면 체벌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를 좀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릴 건데요. 들어보시면 아 그것도 아동학대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회초리나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엉덩이나 손바닥을 맞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오면은 네, 흔히들 사랑의 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랑의 매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동이 꿀밤을 연속해서 때린다던가 그런 행위도 신체학대의 이제 일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너 버리고 간다? 아니면 너 네. 버리고 갈 거야? 아니면 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잡아간다. 네, 그런 것도 아동에게 이제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정서학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제 아이의 교육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잠을 재우지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 그런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갈아입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아동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동학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부모에 의한 학대 중에서도 부모의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네. 그러한 사건들이 많아요. 노출이 되었을 때 아동이 느끼는 불안감들을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정서학대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울산에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울산에도 디지털 성범죄 심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울산의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검찰청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도 울산 역시도 지금 현재 계속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울산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은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들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군다나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암수 범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더 깊이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뉴스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또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건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깨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단톡방에 타인이 올린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
질문을 주셨어요. 네, 시청하는 것도 명백하게 가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그 소지하고 있거나 구입을 하고 있거나 저장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시청하는 것까지도 그 벌금형, 징역형으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나는 그냥 전달받은 걸 본 것뿐이야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가해다, 이것조차 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울산 지역 여성 고용 특성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산 지역의 여성 실직자 위기에 여성 근로자는 어떠한지 3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3개의 키워드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 책임이 가중됐고요. 두 네. 번째는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이중 부담이 여성에게 가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번에 울산 지역의 코로나 확산 기간 중에 실직하셨거나 네.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데 위기를 경험하신 여성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단된 여성들, 그리고 재직하고 있지만 위기 여성들은 돌봄 책임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실직을 당하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퇴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고용 상태 또한 여성 근로자는 약하기 때문에 더 빨리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울산 지역의 여성 근로자들은 이러한 경험 때문에 이중 부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고립감을 느꼈냐라고 했을 때 전체 응답자 중에 76.2%가 제가 발표도 했지만 네. 높게 나타나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정신적인 건강이 더 높게 좀 어려워졌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며칠 전 개발원 혁신 여성 리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9개 성장다리 전략을 강의해 주셨는데요. 여성 고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며칠 전에 송 시장님과 문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해 주셔서 네네. 부의식 해상풍력단지 방문하셔서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21개 일자리 확보가 될 거다라고 해서 울산 시민들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대 에너지 성장 다리에서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인 해상풍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를 미리 철저하게 그런 일자리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산업 수도 울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여성이 주축이 되어서 신산업과 함께 여성 일자리도 좀 탄탄한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네, 유튜브 질문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답변을 잘 해주실 것 네네. 같아가지고 제가 한 네네네. 가지를 더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 여성이 조금 더 섬세하고 이렇다라는 감성적이고 네네. 이렇다라는 평이 있잖아요. 조사 결과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긴 것들 긍정적인 방향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으셨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지금 네네. 작성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도 연말에 저희 포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방향은 뭐냐면 네. 저희가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네. 유연근무제 해라, 재택근무에다 스마트워크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추진이 됐는데 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워크센터도 만들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런 코로나 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연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대한 실험 무대가 된 거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서 유연근무 제도나 재택근무를 확장시키는 거에서는 큰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그렇다 보니까 네네. 뭐 그렇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유연근무제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었던 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디지털 성범죄 등등 이 지원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알려주는 앱이나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 보장 제도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보니까요, 이게 우리 연구위원님들께 질문 드리기보다 우리 원장님을 모셔서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저희 원장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을 저희가 모시고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먼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하시면서 글을 주셨어요. 사회 재진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한국의 이제 여성 노동시장 연구를 그동안 한 걸 보면 이 M자형 고용 곡선을 그린다는 게 아직까지도 이게 서구같이 역U자형으로 그러니까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노동시장에 어렵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 결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육아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사실 저희 그 원장실에도 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라고 방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아직까지 세일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울산에 뭐 중구, 북구, 또 동구, 남구에 4군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갖고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 네. 이곳에 직접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또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성 청소년 대상 공학 계열 진로 설계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글쎄 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올드한 얘기가 된 것 같지만 저희 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너 문과 계열을 갈래 이과 계열을 갈래 할 때 선생님들이 사실 여성은 문과를 가는 쪽으로 그래서 문과반이 항상 많았어요. 이과반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빠르게 경제의 축이 이렇게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더더욱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갈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 청소년에게도 이제 진로 지도를 할 때 이 공학 계열에 대한 어떤 진로 제도가 체계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 청소년에 맞춤 진로 설계 에 관한 어떤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좀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과 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독립운동 인물사 잘 봤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이 기획되어 있나요? 기대됩니다 하셨는데요. 네,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였죠. 지역에선 또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 또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 올해 그 여성 독립운동사를 갖다가 이제 아카이브 형식으로 그 책을 내고 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울산 지역에서 이 책을 갖고 스터디를 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실제로 저희가 인쇄한 부수가 거의 다 지금 소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이 아카이브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게 다시 확인이 됐고 올해는 지금 이 80년대 사실 울산 하면은 노동운동의 이제 메카 그렇죠. 도시다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분명히 울산의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은 여성 노동자가 있을 건데 여성 노동운동사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울산 산업 발전의 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노동운동을 했고 또 어떤 업종에서 많이 일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기록해보자 해서 울산 여성 노동운동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 끝나고 나면 의미 있는 이 기록사 작업, 여성의 역사 작업으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흔히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첫 걸음은 정말 힘든데 누군가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아 나도 이 길을 좀 가볼까라는 또 그런 힘이 되잖아요. 또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네 번째 질문인데요. 풀뿌리 동아리 사업 공모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 일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여성 네트워크 참여 공간이 울산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풀뿌리 동아리 사업은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이 풀뿌리 동아리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 연구위원이 그 풀뿌리 동아리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풀뿌리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에 나섰고요. 이번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동아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지속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을 해볼 거고요. 또 왜냐하면 풀뿌리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울산 여성들이 안 그래도 이 네트워크 어떤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다고 나왔었는데 이 풀뿌리 동아리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여성들 간의 이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우리 시민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울산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2021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전체적인 활동 계획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보고회 자료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그 업로드 돼 있고요. 또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그 계획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갖고 들어와서 보시면 뭐 컴퓨터로 접속하셔도 되고 요즘에 뭐 모바일로 접속을 하셔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도 다운 받아갖고 보시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저희 주소 들어오시면요.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요.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여성 일자리 등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올해도 하반기에 연구 주제 어떤 걸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네요. 네. 하반기 연구는 좀 더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울산형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라든지 청년 여성의 경제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도 예정되어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자녀 돌봄 실태와 돌봄 안정망 체계 구축에 관한 방안에 관한 연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더 갖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연구를 갖다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성 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널리 알려서 어떤 여성 공간의 모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됐으면 꼭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울산형 일생활 균형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뭐 성인지적 분석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광역시 뭐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도 있고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에 관한 또 연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네네. 분들이 참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 주제인 것 같아서요. 네네네. 참 좋고요. 또 코로나19 이렇게 비대면 말고 또 대면으로도 참 많은 분들이랑 네. 같이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참 좋을 것 네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원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 보고 발표를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울산 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폐회사 잘 들었습니다. 울산 시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또 의견, 정책들을 내년 상반기죠. 우리 상반기에 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꼭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상반기 연구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